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한국 전통 금속 주조공예 기술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제주도 덕수리 불미공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선시대 수철장 전통을 잇는 주조철기 제작 장인들은 도무형문화재로 두 곳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 시간에 살펴본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7호 덕수리 불미공예이고요. 또 다른 것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5호로 지정이 된 주물장입니다. 이 중에서 경기도 무형문화재 주물장은 2006년에 김종훈 장인이 지정이 되셨는데요. 김종훈 장인에 대해서는 유튜브를 비롯해서 EBS 사이트 같은데 여러 번 소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따로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살펴볼 제주도의 덕수리 불미공예는 2008년 송영화 장인이 별세하고 난 다음에 윤문수 장인이 이어받으셨었습니다. 이 덕수리 불미공예 자체는 1986년에 도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었고요. 현재는 윤문수 장인께서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명예보유자가 돼서 보유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자주 보는 기산 김중근의 가마점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수철장 장인들이 각각 쇳물을 보고 그 다음에 도가니의 쇳물을 받아서 운반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거푸집에다가 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가마 뒤에서 풀무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수철장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최소 7명 이상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두 종류의 이 가마점에서 두 종류의 철기를 주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솥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농기구입니다. 이 농기구하고 솥을 주조하는 이 수술장의 모습들이 최근까지 2012년 정도까지 제주도에서 계속 전승되어 왔는데요. 최근에는 전승하시던 장인 윤문수 장인께서 이제 활동을 못하고 계셔서 행사를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원래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돼서 아쉽습니다. 제주도의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 덕수리 불미공예는 불미를 중심으로 하는 공예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 불미라는 말은 풀무의 방언입니다. 제주도 방언이에요. 그래서 이 불미공예가 처음 지정이 됐을 때에는 중요한 게 불미를 피우면서 부르던 동네에 내려오던 불미가라고 하는 구전 노래가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이 불미공예와 불미가가 같이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은 1986년이었고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1년에 한 번씩 가을에 이 불미공예 시연을 덕수리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합니다. 이 보유자 자체는 불미공예의 보유자 자체는 이 윤문수 장인께서 이제 2008년부터 보유자로 돼 있었고요. 등재가 됐을 때 도지정 무형문화재로 등재가 됐을 때는 송영화라는 장인분이 보유자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송영화 장인은 2008년에 작고하셔서 윤문수 장인이 2008년에 기술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보유자 인정을 받으셨고요. 제가 어떤 2010년 그 다음에 2011년 12년 정도까지 이 윤문수 장인이 계속 작업을 하셨는데 이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2017년부터는 윤문수 장인께서 명예 보유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자가 없는 상태에서 풀무질을 하는 노래하고 그다음에 이제 쇳물을 녹여서 붓는 시연 장면만 1년에 한 번씩 간단하게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불미공예는 여기 보시는 두 종류의 틀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밑에는 솥을 만드는 틀이 있고요. 이 왼쪽 밑에는 보습을 만드는 틀이 있어서 이 철솥과 철제 보습을 이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불미공예가 제주도에 처음 전해진 것이 언젠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현재 남아있는 기록에서는 한 18세기 이전부터 내려오던 전통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솥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이제 보셨지만 삼국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이제 전통 솥 이렇게 구연부가 있고 그 다음에 전이 달리고 그다음에 이제 몸통이 있는 이런 형태의 솥들 또는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이 솥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에 뚜껑, 솥 뚜껑이 있는 형태 이런 형태의 전통적인 철부라고 하는 솥 형태를 만드는 거푸집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고요. 여기 있는 것이 이제 보습이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 건데 보습은 농기구의 일종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조선시대의 유명한 풍속화가인 김홍도의 쟁기질이라는 풍속화의 장면을 보시면 소 두 마리가 쟁기를 끌고 쟁기질을 하고 있습니다. 보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쟁기의 날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이 보습을 철로 만드는 것은 삼국시 때부터 이제 알려져 있고요. 유물들은 여러 곳에서 출토가 되어 있어서요.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 이천에서 출토된 철제 보습은 백제 시대의 유물로 알려져 있고요. 고구려나 신라에서도 이 철제 보습이 이러한 형태로 나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각형의 이렇게 뾰족한 형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속이 좀 비어 있어서 여기다 나무를 갖다가 박아서 쟁기를 연결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나무를 갖다가 박기 위한 구멍을 갖다 뚫어줘야 되기 때문에 있는 거고요. 예, 여기도 이제 구멍이 하나 있죠. 그래서 나무를 박아서 쇠날과 그 다음에 나무 막대기를 연결해서 소에 연결을 해서 쟁기질을 하는데요. 이 쟁기의 날에 사용하는 이 부분을 보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솥하고 보습을 갖다가 해마다 이제 제작을 했던 거는 매년 이제 농한기가 시작될 때, 그 다음에 이제 농사 마무리할 때 이것들을 갖다 써야 되기 때문에 가을쯤에 이제 한 번씩 이 쇳물을 갖다가 부어서 필요한 것들을 그러니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불미공예에서 만들어지는 이 쇠의 솥과 이 보습은 맨날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왜 가게에 가시면 매일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공장 가시면 공장에서 계속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그렇게 매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해진 시간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평소에는 농사를 짓고 있다가 이제 농한기라든지 아니면 일손이 좀 많이 필요해서 도구가 좀 새로 많이 필요한 시기 정도에 봄이나 가을 좀 지난 시기, 그 다음에 이제 봄에 바빠지기 좀 직전의 시기, 뭐 이럴 때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필요한 수량만큼 만들어 놓고 쓰다가 다시 이거를 녹여가지고 새로 만들어 쓰기도 해요. 부러지면은 녹여서 가마에서 녹여서 다시 만들고 이래서 계속 재생산이 되어 왔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제작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다기보다는 필요한 수량에 따라서 조금 여유 있게 만드는 정도를 만들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 1년 내내 이 공방이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는 농사를 짓고 있다가 필요한 기간에만 요것들을 만들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하여튼 보습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긴 거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미공예는 1년에 한 번 가을 10월 달 즈음에 이제 덕수교에서 시연 행사를 하지만 이 시연 행사를 할 때에는 하루 날을 잡아가지고 쇳물을 붓는 일만 하고 있고요. 이 쇳물을 붓는 하루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전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덕수교 일대에서 불미공예가 발전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근처에서 이 틀을 만들기 제일 좋은 또는 이제 가마를 만들기 제일 좋은 흙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요. 이 흙을 갖다가 퍼와서 말린 다음에 그거를 이제 개서 물에다가 개가지고 적당한 농도를 맞추어서 지금 손으로 보는 것처럼 흙틀을 만듭니다. 이 흙틀을 만드는 것은 주로 이제 윤문수 장인이 이제 많이 하셨는데 이분은 이제 윤문수 장인
하고 같이 작업을 하시던 분들인데요. 이 혼자서는 할 수 없고 역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일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작업을 한다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쇠솥을 만들 때 이 만들어지는 틀들은 형태나 크기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규격이 있고 그 형태 그다음에 이제 안틀하고 겉틀 같은 것들을 적당하게 만들어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장인이 필요합니다. 이 흙틀들은 한 번 만들어서 한 번 부으면 끝나긴 하지만 미리 만들기 위한 수량만큼 평소에 만들어 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은 윤문수 장인의 공방에 있었던 흙틀들인데요. 잘 보시면 이렇게 매끈매끈한 게 아니라 이렇게 거칠거칠하게 뭐 이상한 게 섞여 있는 게 보이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보리고스락, 보리 껍질을 갖다가 여기다 같이 흙에다가 빚어서 쓴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해서 자연 건조를 한 다음에 불에 건조를 해서 불에 또 구워가지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겉을 안틀 모두 다 불에 구워서 단단해야지 나중에 주조 쇳물을 부었을 때 갈라서 터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건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에 한번 굽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불에 굽기 전 상태를 보신 거고요. 불에 굽고 난 다음에는 윗면에다가 뭐를 바르냐면 흑연을 바르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안틀, 솥의 아래틀, 안틀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보면 흑연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검은색이 이제 띄고 있는데요. 불에 한번 구운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 몸체를 만들 때는 아까 보신 것처럼 전의 아랫부분하고 전 윗부분이 있는데 이 아래 윗부분을 틀을 따로 써야 되기 때문에 두 개의 틀을 만들어 가지고 합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흙틀 두 개를 이제 겉틀이 이제 아래 위가 있고 또 안에 속틀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속틀과 안틀과 겉틀을 합쳐서 흙으로 이제 붙여서 말리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이 토제 거푸집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겉틀과 윗부분과 아랫부분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또 틀이 하나 더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안쪽에 틀까지 합쳐서 세 개의 틀을 합쳐서 만들고요. 요것들은 이제 각각 불에 구운 다음에 나중에 이제 흙으로 이렇게 합쳐 놓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완성 상태, 솥의 몸체의 완성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구멍이 하나, 여기는 이제 조금 다르게 생긴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이 위로 부어 가지고요. 안에 어떤 게 나오냐면 소뚜껑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솥의 몸체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솥의 몸체 부분은 주물을 여기다가 붓고요. 여기 보시면 이 주물구 막는데 뚜껑이 있죠. 이 뚜껑 여기다가 넣어놨다가 나중에 이걸 떼놨다가 그리고 이제 쇳물을 여기다 이제 붓게 되고요. 이 뚜껑 같은 경우에는 꼭지가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윗부분을 구워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뚜껑을 위한 틀, 이거는 솥의 몸체를 위한 틀,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제 보습을 제작하기 위해서 만든 거푸집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형태가 철제 보습을 만들기 위한 틀이고요. 크게 이것도 역시 흙을 빚어서 만드는데 이렇게 생긴 평평하게 생긴 윗판이 하나 있고 아래판은 앞쪽이 이쪽은 이제 뾰족하고 이쪽은 좀 넓어지는데 안쪽에 이런 홈이 있어요. 안쪽에 이런 홈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틀이 더 있어서 하나, 둘, 세 개의 틀로 이어져 있고요. 여기 요 회색들 보이시죠? 이 회색은 뭐냐면 쇳물을 부은 상태예요. 지금 쇳물을 부어놨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지금 회색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지금 빨간색 선으로 긋는 이 부분이 이제 쇳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이 모두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런 구성은 흙으로 만들기는 했지만 삼국시대에 철 도끼를 제작했던 석재 틀과 형태가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이제 보습이기 때문에 크기는 훨씬 더 크지만요. 앞에서 2010년 10월에 윤문수 장인이 만들었던 철제 보습용 거푸집하고 상당히 비슷한 형태의 이 거푸집은 경주 황성동 유적에서 출토된 신라시대의 철부, 쇠도끼를 제작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석재 거푸집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역시 약간 여기는 약간 위분이 좀
둥그스름하게 깎이긴 했지만 윗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깊은 밑에 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속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 더해서 하나, 둘, 세 개의 범을 이용해서 철부를 제작하는 그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이 내범을 넣어주는 이유는 이 철부를 만약에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철부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렇게 요 상태대로 주조를 하게 되면 속이 꽉 찬 형태로 나와서 너무 무겁게 되죠. 그리고 이제 쇠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 내 부분, 이 안쪽 부분을 비게 만들기 위해서 이 내범을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라시대 이후부터 근대기에 이르기까지, 근대 아니라 지금 20세기까지, 2010년이니까 21세기네요. 2021세기까지 요 세 개로 이루어진 이 거푸집은 돌로 만들기도 하고 흙으로 만들기도 하면서 계속 비슷한 형태를 유지해 왔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비슷한 구조를 유지해 왔는데, 돌로 만든 경우에는 좀 여러 번 부을 수가 있는데 비해서 아까 흙으로 만드는 경우에는 하나를 만들면 그 쇳물을 붓고 부서지기 때문에 거의 일회용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본적인 그 거푸집의 구조는 뭐 삼국시대 이후로 계속 전통적인 양식을 따라서 뭐 형태가 조금 바꿔지긴 하지만 도끼를 만들 때나 아니면 보습날을 만들 때나 그 비슷한 구조의 이 거푸집 만드는 기법들이 장인들을 통해서 계속 전수가 되어 왔음을 추정해 볼 수가 있죠. 네, 지금부터 2010년 10월 10일에 덕수리에서 행해진 그 윤문수 장인의 불미공인 시연 장면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푸집을 만들어서 준비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가마라고 하는 거는 그 김중근의 가마는 이런 형태로 흙으로 쌓아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구멍이 두 군데 있고 풀모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를 했었는데요. 여기는 최근에 들어서서 근대기 이후부터는 흙으로 쌓는 것보다 이제 드럼통, 쇠 드럼통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게 되는데, 쇠 드럼통 두 개를 붙여가지고 보면 이렇게 세 개가 되는데 실제로는 두 개예요. 두 개를 반 잘라가지고 위아래를 이제 타서 속은 완전히 빈 형태로 만들었고요. 이 안쪽은 이제 벽돌을 쌓아서 만들어요. 그래서 벽돌을 쌓고 밑에서부터 이제 그 드럼통 놓고 안에다 벽돌을 쌓고 흙을 바르고 그 다음에 드럼통 놓고 또 해서 가마를 이제 만들고요. 가마 한쪽 끝에 요쪽에는 그 물이 나오는 구멍이, 여기도 이제 쇳물이 나오는 구멍이 있죠. 본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은 이제 위를 그냥 바로 쓰게 돼요. 이 그 드럼통으로 사용하는 가마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긴 연통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좀 특이한 거는 이 밑에 여기 보면 이렇게 이상한 구조가 있는데 발들을 올려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발풀모예요. 그래서 여기 남자 세 분이 잡고 있고 이 반대쪽에도 역시 남자 세 분이 잡아서 이렇게 그 시소 타는 것처럼 발을 밟아서 덩덕콩 하면서 이렇게 널뛰기 하듯이 이 풀무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노래를 부르면서 풀무질을 하면 여기서 나오는 바람이 일로에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그 쇠가 녹게 됩니다. 주변에 보시면 이제 지푸라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가마에는 뭐가 있냐면 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녹여서 사용해야 되는 그 철 덩어리들 같은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철을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석탄하고 철하고 석탄하고 철을 갖다가 쌓게 되고요. 불을 피워가지고 이제 온도를 올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 시연 행사 당일보다 3일 전 정도부터 불을 피워가지고 온도를 올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일 동안 불을 피우고 나면 그 쇳물의 온도가 올라가서 가마 안에서 쇳물이 녹아서 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는 그 부분에 진흙을 갖다가 박아 넣었다가 뺐다가 하게 되는데요. 쇳물이 이제 흘러나오면 받치는 도가니가 있는데요. 이 도가니는 역시 뜨겁기 때문에 손으로 잡지는 못하고 이 망태기 해가지고서는 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쇳물이 내려오는 장면을 보고 계시고요.
끓는 쇳물을 그 도가니에 받으면 바로 쇳물이 식지 않게 들고 와서 그 준비해 놨던 그 틀에다가 부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틀은 두 분이 막대기를 이렇게 들고서는 잡고 있죠. 한 아저씨 이쪽에 또 한 아저씨 이쪽에. 그래서 이 막대기 사이에 있는 이 거푸집은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지금 여기 조그만 구멍이 보이는데 이 부분으로 쇳물을 붓게 됩니다. 이거는 그 아까 보셨던 것 중에서 솥의 몸통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솥의 몸통은 이 윗부분에서 그러니까 솥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어디다 붓냐면 이 위에다가 부어요. 옆으로 세워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윗부분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쇳물을 붓는 이 도가니를 보시면 그 쇳물이 이제 흘러서 거푸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에서요. 요 쇳물 위에 까만 재 같은 것이 보입니다. 이거는 그 금속물의 유동성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소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서 뿌려주는 것인데 지푸라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개 껍질 가루 같은 거를 섞어서 뿌려준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거푸집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솥의 몸통 부분입니다. 몸체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솥의 그 전 들어가는 부대가 이제 이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솥의 몸통 부분의 오른쪽 측면, 아니 한쪽 측면을 통해서 이제 주물을 붓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다 붓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찰랑찰랑찰랑하게 쇳물을 붓고 나면 이 상태로 그대로 굳히게 됩니다. 솥의 몸통 부분은 세워가지고 측면을 통해서 쇳물을 붓는다 그랬는데요. 지금 이분은 혼자서 바닥 부분에 놓여 있는 상태로 붓죠. 요거는 지금 쇳물 붓는 구멍이 위쪽에 있는데요. 이것들은 뭐에 쓰는 거냐 하면 안에 솥뚜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솥뚜껑에 손잡이하고 그 솥뚜껑 윗부분이 이제 이 안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위로 붙는 쇳물들은 다 뚜껑을 만드는 것이고요. 뚜껑 따로, 그 다음에 몸체 따로 해서 각각 주물을 붓게 되는데 이 도가니에 들어갈 만큼씩 쇳물을 받아가지고서는 넣게 됩니다. 도가니는 보통 혼자 들고 나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거는 바닥에 놓여 있으니까 그냥 놔두지만 요거를 갖다가 세워서 부을 때는 또 2명씩 장인들이 도와줘야지 부을 수가 있습니다. 보습의 경우에는 한 명이 보습을 다리를 약간 들고 끈을 이렇게 껴가지고 그 보습을 좀 든 상태에서 금속물을 붓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할아버지 요분이 이제 유문수 할아버지인데 이분이 이제 여기 뭘 하고 있냐면 이쪽에서 잡고 요 틀을 잡아주고 계세요. 요 속의 틀을 그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쇳물을 요 사이로 붓게 됩니다. 살짝 들으면서 이렇게 해줘야지 이제 쇳물이 이 안쪽으로 잘 내려간다 그러고요. 약간 들어서 쇳물을 넣어서 넘칠 때까지 붓습니다. 약간 넘칠 때까지. 그래서 지금 틀이 준비가 되면 한 명이 이렇게 해서 붓고 난 다음에 밑에다가 받쳐놓고 요거를 놔두고요. 이분 놔두시고 이분 또 이제 이쪽으로 가셔서 세 번째 거 준비하시고 다른 분이 여기서 잡고 있는 동안 또 쇳물을 붓고 나면 또 다음 거로 가서 잡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준비해 놓은 보습의 틀에다가 금속물을 붓게 됩니다. 이 금속물을 모든 틀에 다 준비해 놓은 모든 틀에 다 붓고 나면 한동안 쇠가 굳기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보통 오전 중에 금속물을 다 붓고 점심을 먹고 와서 오후에 이제 이 틀들을 깨기 시작을 해서 상태를 보게 되는데요. 다음으로는 완성된 쇳물을 갖다가 다 붓고 난 다음에요. 이 쇳물이 굳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먼저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쇳물을 붓고 난 다음에 다 부은 쇳물을 이제 틀에다가 전부 다 붓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이 가마를 부십니다. 가마를 쳐가지고 보면 막대기 이만한 거 들고 있죠. 그래서 가마를 들고서는 이 가마를 부셔서 뭐를 하냐면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다 바깥으로 나오게 가마를 완전히 분해를 합니다. 아주 신기하죠.
이렇게 가마를 분해하면 뭐가 나오냐면 안에 있었던 이 탄하고요. 그다음에 이 쇳물이 안에 들어가 있었던 찌꺼기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빠져나와야지 이것들을 분해해서 깡통도 나중에 따로 쓰고 벽돌도 나중에 따로 쓸 수가 있다 그래요. 이거를 뜨거운 상태에서 가마를 분해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아까 보셨던 이 가마 전체가 쇳물이 이 안에서 녹아붙으면서 거의 굳게 돼서 이 전체를 그냥 통째로 다 버려야 돼서 재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쇳물을 다 빼기 위해서 통을 부시고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다 꺼내서 따로 분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쇳물 주조를 하고 나면 여기서도 지금 다 하고 난 다음에 쇳물을 다 붓고 난 다음에 뜨거운 상태에서 가마가 뜨거울 때 이 가마를 부셔버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경기도 주물장에서도 가서 보시면 경기도 주물장 작업하시는 김종훈 장인도 쇳물을 다 붓고 나면 남아있는 쇳물을 갖다가 전부 다 부시면서 이 가마들을 해체해요. 그래야지 이것이 이제 굳어서 못 쓰게 되는 일이 없이 나중에 이 통들을 다시 쓸 수 있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 단면을 보시면 이 안쪽에 이제 벽돌하고 흙으로 이제 가마를 갖다 쌓았던 그 흔적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송풍구 연결되는 부분에는 역시 벽돌을 쌓아서 연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그 쇳물을 모아서 그 한 곳에 모아 버린다 그랬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도가니에 있는 것도 그냥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한 구석에 공방의 한 구석에 이제 마련이 된 곳에다가 남은 도가니의 쇳물도 지금 보는 것처럼 따라서 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쪼가리 났던 것들도 전부 다 여기다 모아서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그 쇠 찌꺼기만 있는 것들이라서 이거를 갖다 정리해서 다음에 작업을 할 때 다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처럼 그 완전히 불이 꺼지고 나면 그 해체된 그 가마에 불이 완전히 다 꺼지고 나면 요런 상태의 벽돌 가마 모습이 보이고요. 그 석탄이 이제 그 나와 있으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쇳물도 이제 여기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다 이제 부서져서 따로따로 해체해서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작업이 끝난 불미공예의 작업 끝난 상태의 불가마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가마를 부시는 걸 보셨는데요. 가마를 다 부시고 나면 이렇게 쇠 녹은 물이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덩어리처럼 그 지금 보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물 떨어진 형태로 이렇게 꼭 무슨 과자 부스러기처럼 이렇게 회색의 그 덩어리들로 남게 되는데 이것들은 모아가지고 한 군데 그 구석에 있는 그 모아 버리는 데 있어요. 그래서 거기 모아 놓으면 나중에 쇠만 골라가지고 다음에 작업할 때 또 이거를 녹여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한 몇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 틀에 있는 그 틀에 부은 금속의 상태를 봐서 어느 정도 이 속의 내용물들이 이제 철이 좀 굳었을 것처럼 식어서 굳었을 것으로 보이면 이것들을 갖다가 그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망치를 들고 톡톡 깨가지고 이 겉을 부시게 됩니다. 쇳물이 넘쳐서 지금 이렇게 흘러내렸죠. 이 회색이 전부 다 그 쇠 녹은 물이 굳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거를 이제 툭툭 쳐서 깨게 되면은요. 안쪽에 이제 새까맣게 탄 흙들과 흑연을 발라서 더 새까맣게 보이긴 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 주물구 바깥으로 나와서 굳은 쇳덩어리가 있고요.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틀을 깨게 되면 요거는 위에 있었던 틀이 되고요. 지금 요것이 이제 그 솥 바닥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에 틀이 하나 더 있고요. 요 안에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요렇게 생긴 네 틀이 더 있어야지 솥 안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틀은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겉을 네틀 하나, 겉을 하나, 겉을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세 개를 합친 거긴 한데요. 이 네틀하고 겉을하고 사이는 역시 또 흙으로 메워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하고 이 틀 두 개를 갖다가 원래 그 만들 때는 처음에 노끈을 감아 가지고 새끼를 가지고 감아 가지고 이렇게 묶어 놓으면 그만큼의 두께가 나중에 이제 그
틀을 갖다 구우면서 금속이 들어갈 물처럼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형지를 따로 쓰는 게 아니라 노끈을 갖다가 형지 대신 넣었다가 구우면서 그 노끈이 타버리고 그 부분에 이제 이 금속물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만들고 나면 이 흙으로 낸 이 토범들을 완전히 깨서요, 솥을 꺼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솥에 아까 그 주물구 바깥으로 나왔던 이 쇠들은 이렇게 따로 모아지게 되는데, 이 쇳물들의 흔적들은 그 나중에 다 모아가지고 한 곳에 모아놨다가 그 다음에 작업을 할 때 다시 녹여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솥의 아랫부분,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렇게 생긴 부분이 뭐냐면 그 주물구 됐던 부분이에요. 주물을 부었던 주물구 된 부분이라 이렇게 지금 아직 크게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다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것들을 수거해 가지고 바깥에 갈아내고 여기도 잘라내고 이러면서 솥의 형태를 완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흙으로 만든 틀은 이 부분이 이제 전이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 다음 부분 같은 경우에는 쇳물이 들어가서 흙이 탔기 때문에 더 새까맣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원래 또 그 흑연을 발라놓은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쇳물이 맞은 부분은 까맣게, 그 다음에 쇳물이 맞지 않고 그냥 구웠던 부분은 빨갛게 해서 그 색깔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거푸집을 만들었던 흙들은 나중에 그 다른 거푸집을 만들 때 갈아 가지고 좀 섞어서 사용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솥을 꺼내서 나온 파편들 보이시고요. 여기 보이시면 이렇게 평평한 거 보이시죠? 이게 아까 솥뚜껑의 거푸집이 되는 부분입니다. 솥뚜껑 안쪽에 거푸집이 되고요. 아까 솥뚜껑을 이렇게 위로 부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솥뚜껑 보시면은 여기 주물 들어간 흔적들이 그대로 보이고요. 크기 좀 덜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묵직하게 보이는데, 이 부분을 나중에 잘라내고 여기를 이쁘게 다듬어 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생긴 솥뚜껑의 형태로 갈아내고 잘라내고 다듬어서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솥 따로, 그 다음에 솥뚜껑 따로 주조를 한 다음에 크기를 맞춰 가지고 이렇게 맞추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가 이렇게 약간 찌글찌글하는데, 이거는 쇳물을 부으면서 이 부분에 쇳물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서 일종의 실패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쇳물이 더 들어간 부분이니까 나중에 떼내면 되죠. 더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덜 들어가는 경우에는 고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이제 잘못 나온 것들은 나중에 역시 아까 왜 쇠조각들 남은 거 있죠? 그런 거랑 모아놨다가 그 다음 작업할 때 다시 녹여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주물을 하고 나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거칠거칠하고 마무리가 덜 된 것들을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하기 전에 전부 다 갈아내고 마연을 해가지고 맨질맨질하게 다 다듬게 됩니다. 이게 표면 처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다듬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옛날에는 이제 숫돌에 갈고 뭐 이제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 그라인더를 이용해서 갈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잘라내고 갈아내고 또 광택을 내서 이제 쇠솥의 형태를 완성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솥과 마찬가지로 보습의 경우에도 다 붓고 나면 이 흙 부분을 갖다가 망치로 쳐내게 됩니다. 요 갈라진 부분을 톡톡 쳐내면 이게 아까 위에 있던 판이고요. 이게 밑에 있던 판이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있었던 흙판은 아직 붙어 있고요. 요것이 보습의 완성된 형태입니다. 주조가 끝나서 완성된 형태고요. 나중에 좀 더 이렇게 쟁기 날로 사용을 하려면 가장자리에 남은 부분이라든지 쇠가 좀 더 들어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라내고 갈아서 보습 날을 갈아야지 완성하게 됩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틀을 갖다 분리하게 되면 뚜껑 틀이었고요. 이건 이제 밑에 틀이었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대구선은 잡았다고 하는 이 속의 안틀 보시고, 여기 이제 이 부분이 보습 철물이 들어간 상태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틀과 이 틀이 딱 맞지 않아서 이 빈 부분에 쇠가 이렇게 넘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일종의 실패해서 나온 거라고 보면 되죠. 나중에 이거를 갖다 보습으로 쓰려면 이 부분을 다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조가 잘 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역시 여기도 약간 주조가 좀 넘쳤죠. 여기도 이렇게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흙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틀들의 상태가 이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거칠게 나왔고요. 이것들은 전부 다 갈아내서 보습의 형태를 만들어내면 이제 요 갈아내는 작업이 완전 수작업으로 하면 또 몇 날 며칠 걸려서 오랫동안 그 갈아야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조를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조해서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그 뒤처리, 그러니까 뭐 표면 처리라든지 잘라내고 모양을 다듬는다든지 뭐 이런 작업들이 또 필요하게 되죠. 이상해서 그 2010년 10월 그 윤문수 장인이 행했던 덕수리 불미공예의 철제 보습과 그다음에 철제 솥의 주조 과정을 대체적으로 보셨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이제 그 보습을 어떻게 쓰는지 구조를 잠깐 보시고 있는데요. 소에다가 이제 그 쟁기를 연결을 하게 되면 쟁기의 요 부분을 보습이라고 부릅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 전통 금속 주조 공예 중에서 그 철솥과 철보습과 같은 농기구를 제작하는 덕수리의 불미공예 시연 과정을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연은 2010년 10월 10일 그 제주도 덕수리에서 실제로 행해졌던 장면들을 보셨고요. 사진은 그 제가 시연 행사에 참여해서 직접 찍은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작은 할아버지가 그 윤문수 장인님이시고요. 이분이 2008년에 보유자로 인정을 받으셨고 2017년에 건강상의 문제로 명예보유자가 되셨습니다. 현재는 더 이상 작업이 불가능한 상태고요. 아까 보셨던 흙틀이라든지 이런 특이라든지 그다음에 쇳물 상태를 보고 이런 것들이 다 이분이 이제 가능하시고요. 보시다시피 이 주조 철기를 제작하는 수철장의 일에서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덕수리의 여러분들이 주민 여러분들이 작업을 항상 같이 도와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들이 다 같이 작업하시는 분들이고요. 지금도 덕수리에서는 해마다 1년에 한 번 정도 시연 행사를 벌이기는 하는데 이전처럼 이렇게 윤문수 할아버지가 건강하실 때처럼 활발한 작업을 보기는 좀 어려운 편이고요. 이분이 다행히 한참 활발하게 작업을 하시던 2008년부터 한 2012년 정도까지의 작업들은 제주대학교에서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 놓기도 했고, 그다음에 대전의 과학관에서 조사를 해서 불물공예라고 하는 책을 단행본으로 이제 발간을 하기도 해서요.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청동기에 해당하는 유기장과 방자유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